신고해. 나도 경찰한테 보여주고 싶거든. 내 건물을 무돈 침입한 큰 인간들이 누군지.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둔탁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걸레가 시멘트 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쿵. 이혼 합의서 위로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번져나갔다. 송은채는 그 붉은 원을 멍하니 응시했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의 건조한 히터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 앉은 이 남자, 이현우의 입가에 걸린 저 비릿한 미소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끝났어, 은채야.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경박한 가벼움이 묻어났다. 그는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12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작년 그가 정교수로 승진했을 때 은채가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를 팔아 사준 선물이었다. 서류 정리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짐 뺏어나가. 어머니가 집 인테리어 새로 하신단다. 재수 옴 붙은 물건들은 싹 다 갖다 버려야 한다고. 재수 옴 붙은 물건. 그게 10년을 쓴 낡은 가구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그 집에서 식모처럼 그들 모자를 수발들며 썩어버린 자신을 말하는 걸까? 은채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했다. 바짝 깎은 손톱 주변은 거칠게 일어나 있었다. 고무장갑도 없이 독한 세제와 찬물에 손을 담가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반면 분필과 지휘봉만 잡아온 이현우의 손은 로션 냄새가 날 것처럼 매끄러웠다. 그는 지금 그 고운 손으로 여유롭게 양복 소매를 정리하고 있었다. 현우 씨. 은채의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었다. 그 빌라 명의는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또 그 타령이야? 너도 청춘을 바쳤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이현우가 짜증스럽다는 듯 말을 끊었다. 그의 눈동자에 남아있던 일말의 가식적인 온기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엔 노골적인 경멸만이 남았다. 은채야, 양심이 있으면 좀 적당히 해. 10년 동안 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살았잖아. 애 하나 못 낳는 며느리, 우리 어머니가 위자료 청구 안 하고 그냥 내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내 죽은 아버지 봐서 참아주는 거야?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도장 찍은 건 너야?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 그때 조정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복도에 찬 바람이 들이닥쳤다. 복도 끝에서 밍크 코트를 휘감고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노부인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시어머니, 김말자 여사였다. 아들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그녀는 마치 발사된 포탄처럼 달려왔다. 그녀는 이현우의 팔짱을 억세게 끼더니 도둑놈을 감시하듯 째려보는 눈초리로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찍었냐? 확실히 찍었어. 김말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 거머리 같은 걸 떼어냈네. 내 말이 맞지? 용한 점쟁이가 그러더라니까. 전현이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고. 너 봐라, 쟤랑 갈라서자마자 바로 학과장 승진 코앞이잖아. 은채는 현기증을 느꼈다.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10년 전 친정아버지가 부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였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 딸이었던 은채와 장학금으로 근근히 버티던 가난한 고학생 이현우. 장례식장에서 이현우는 상복을 입은 은채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었다. 은채야, 이제 내가 내 가족이야.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때 잡았던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의 눈물도 뜨거웠다. 하지만 지금 1월의 서울 칼바람이 복도를 타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은채는 눈앞의 모자를 바라보았다. 김말자는 가방에서 따뜻한 비타민 음료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우리 아들 고생해서 어쩌냐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고 이현우는 그 과잉 보호를 당연하다는 듯 즐기고 있었다. 은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저기,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심호흡을 했다. 제 짐은 내가 다 싸놨다.
김말자가 냉큼 대꾸했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독스러운 미소가 얼굴 가득 번졌다. 1층 로비에 내려가 봐라. 가방 2개다. 나머지는 다 우리 씨 집안 돈으로 산 거니까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갈 생각 마라. 아,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꿨으니까 다시 올라올 생각 말고. 은채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가방 2개. 그게 송은채라는 사람의 30년 인생 전부란 말인가. 법원 정문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도로변에 쌓인 눈은 자동차 바퀴에 지식여져 시커먼 흙탕물이 되어 있었다. 딱 지금 그녀의 처지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은채는 목각인형처럼 뻣뻣한 동작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은행의 알림이었다. 잔액, 영원, 곧이어 카드사에서 문자가 도착했다. 가족 카드로 쓰던 부카드가 해지되었다는 알림이었다. 이현우는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는 아내에게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남겨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매끄러운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그녀 앞 도로변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조수석 창문이 절반쯤 내려가더니 앳되고 화려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현우의 대학원 조교, 김민지였다.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은채는 그 너머에 숨겨진 도발적인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이현우가 젠걸음으로 차로 다가갔다. 은채에게는 10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행여나 그녀가 머리를 찌을까 봐 손으로 차 지붕을 받쳐주기까지 했다. 교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김민지의 콧소리 섞인 애교가 찬바람을 타고 은채의 귓가에 꽂혔다. 쓰레기 처리하느라 좀 애먹었어. 냄새나는 건 분리수거도 까다롭잖아. 이현우가 낄낄거리며 운전석에 올라탔다. 육중한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은채는 칼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서서 벤츠의 붉은 미등이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녹슨 톱으로 가슴을 썰어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들에게 자신은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빨리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트렁크 2개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존엄이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굴러가는 바퀴 소리가 요란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10년의 헌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서울의 겨울, 온돌 없는 방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은채는 강남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양팔을 뻗으면 양쪽 벽이 닿을 만큼 비좁은 방이었다. 창문조차 없는 먹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복도에서 누군가 끓여 먹는다면 냄새가 섞여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다. 거리에는 희망찬 새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들뜬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터였다. 은채는 야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편의점에서 사온 인스턴트 사골떡국 용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국물은 이미 식어 허여멀건 기름막이 껴 있었다. 그녀는 식어버린 떡국을 내려다보며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반포동 빌라 주방에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었다. 차례상 준비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조기 30마리를 굽고 밤 5마를 깠으며 20명의 친척이 먹을 떡국을 끓여야 했다. 김말자는 은채가 썬 지단이 곱지 않다며 친척들 보는 앞에서 접시를 식탁에 엎어버렸다. 근본 없는 집안딸이라 배운 게 없다는 막말과 함께 그때 이현우는 논문을 쓴다는 핑계로 서재에 틀어박혀 김민지와 시시덕거리는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을 것이다. 징징. 베개 옆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갑작스럽게 발작하듯 진동했다. 고요한 고시원 방 안에서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컸다. 은채는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액정 화면에는 저주처럼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시어머니. 은채는 망설였다. 손가락이 종료 버튼 위에서 바들바들 떨렸다. 왜 또 전화를 한 걸까?
내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싶은 걸까? 결국 10년 동안 뼛속까지 새겨진 들의 본능이 그녀로 하여금 통화 버튼을 누르게 했다. 여보세요. 아이고, 전화는 꼬박꼬박 잘 받네. 김말자 특유의 긁는 듯한 쇳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은채야, 어디냐? 서울역 지하도에 박스라도 깔았냐? 아니면 한강다리 밑? 수화기 너머로 와그르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TV 소리, 아이들의 비명, 그리고 착착 감기는 화투패 소리. 명절이면 을에 들려오던 이씨 집안의 소음이었다. 한때는 은채에게 공포였던 그 소리가 지금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고막을 찔렀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은채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별건 아니고. 김말자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현우가 그러는데 내가 담근 김치가 맛은 없어도 민지 그의 입만에는 맞나 보더라. 걔가 지금 뱃속에 애가 들어서 입덧이 심한데 내가 담가놓고 간 그 쿰쿰한 총각김치가 먹고 싶다네. 내가 지금 와서 떡국 한 상 차리고 설거지 좀 해놓으면 내가 현우한테 잘 말해서 입주 도우미로라도 써줄까 하는데 너 갈 데도 없잖아. 안 그러냐? 임신. 그 두 글자가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은채는 전신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순식간에 머리끝으로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이혼을 종용했구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왜 대답이 없어?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오냐? 김말자가 낄낄거렸다. 은채야, 자존심 세우지 말고 기어 들어와. 내 아버지 죽고 남은 빚잔치 하느라 빈털털이 된 주제에 누가 널 거둬주겠니? 우리 집안이면 닥쳐. 은채가 지씹듯 내뱉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표독스러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뭐? 이 미친년이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닥치라고 했냐? 너 내가 현우한테 말해서 아가리 닥치라고 했어. 이 늙은 마녀야. 은채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도 100%의 분노였다.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버려진 뒤에도 조롱당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살이었다. 검게 꺼진 휴대전화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 푸석한 피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자. 이게 송은채인가? 첼로 콩쿠르에서 금상을 휩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당당하던 송은채가 맞는가? 아니야. 그녀는 피냄새가 날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녹슨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낡은 트렁크를 열었다.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비밀 지퍼를 열고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제 법원을 나서기 직전 아버지의 고문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가 은밀히 건네준 서류였다. 은채 아가씨. 김 변호사는 안경을 추어올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생전의 부도를 예감하시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살고 계신 반포동의 5층짜리 빌라 건물, 그거 이현우 명의로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건 15년 전 회장님이 설정하신 가족 신탁 자산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만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실거주권만 사위에게 주었던 겁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붉은 줄이 그어진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신탁 조항 제4조. 수탁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거주권은 즉시 원수익자인 송은채 님에게 귀속된다. 또한 신탁위원회는 지난 점유기간 발생한 부동산 손실 및 불법 점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은채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훑었다. 종이의 서늘한 감촉이 불덩이 같은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이현우는 모른다. 김말자도 모른다. 그 탐욕스러운 모자는 그 건물이 그저 장인의 체면 때문에 사위 명의로 해준 혼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은채만 쫓아내면 그 금싸라기 같은 강남 건물이 온전히 자기들 것이 될 줄 알았을 것이다. 그 건물이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요새이자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날아온 복수의 칼날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은채는 벽에 걸린 낡은 패딩 점퍼를 껴입었다. 식어 빠진 떡국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시원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를 휘감는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으로. 반포동 고급 빌라촌의 밤은 화려했다. 주변의 콧대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들 사이에서 붉은 벽돌로 지어진 5층짜리 이 건물은 클래식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은채가 나고 자란 곳이자 그녀의 20대와 30대를 무덤처럼 파묻은 곳. 시각은 저녁 8시. 3층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커튼 틈새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김말자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이중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은채는 화단 그늘에 몸을 숨긴 채 그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저 커튼.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벨벳 원단으로 은채가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쌈짓돈으로 맞춘 것이었다. 지금 저 안에서는 그녀가 고른 소파에 임신한 상간녀가 앉아 그녀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그녀의 멍청함을 안주 삼아 파티를 벌이고 있겠지. 은채는 현관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화단을 가로질러 건물 측면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지하 기계실로 통하는 녹슨 철문이 하나 있었다. 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던 은채만이 아는 비밀. 기계실 예비 열쇠는 문 앞배수로 덮개 아래 세 번째 벽돌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얼음장 같은 벽돌을 드러냈다. 열쇠는 그 자리에 있었다. 차가운 금속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 철컥.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 없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묵은 먼지 냄새와 습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은채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하얀 빛기둥이 어둠을 가르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배전반과 수도 밸브들을 비췄다. 이곳은 이 건물의 심장이다. 이곳을 멈추면 저 위층의 따뜻한 천국은 순식간에 냉동 창고로 변한다. 은채는 메인 배전반 앞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이제 곧 벌어질 일에 대한 짜릿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화투패 섞는 소리. 입주 도우미로 들어오라던 김말자의 조롱. 잔액 영원히 찍힌 문자 메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채는 어둠 속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의 두 손이 검은색 메인 차단기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온몸의 체중을 실어 레버를 아래로 확 젖혔다. 쾅! 지하실 전체가 울릴 만큼 거대한 스파크 소리가 났다. 동시에 머리 위 3층에서 비명과 함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 쏟아져 나오던 따뜻한 빛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건물 전체가 완벽한 암흑 속에 잠겼다. 은채는 어둠 속에 서서 위층에서 들려오는 김말자의 걸걸한 욕설과 당황한 이현우의 고함 소리를 감상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녀의 불빛이 배전반 옆에 있는 메인 수도 밸브와 건물 전체의 난방을 책임지는 가스 밸브로 향했다. 오늘 밤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보일러도 돌지 않는 집. 과연 그들의 화목한 가정은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은채는 꽉 잠긴 수도 밸브의 휠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힘껏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지하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어지러운 손전등 불빛이 들이닥쳤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건물 관리소장 박 씨였다. 평소 이현우 앞에서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은채에게는 사모님 소리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강약약강의 표본. 박 소장의 손전등 불빛이 은채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다. 은채는 눈을 찌푸렸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 교수님 사모님 아니지. 이혼해서 쫓겨났다던데?
은채를 알아본 박 소장의 목소리가 금세 거만해졌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가택 침입에 기물 파손인 거 몰라? 위에서 이 교수님이 난리가 났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은채는 손전등 불빛을 피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죄송하다고 빌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하게 서 있었다. 뒤에는 전원이 끊긴 배전반이, 손에는 잠겨버린 수도 밸브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박 소장님. 은채의 목소리가 텅 빈 지하실을 울렸다. 신고하세요. 경찰이 오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까. 박 소장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라면 쥐 죽은 듯 조용하던 여자의 반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함이었다. 은채는 주머니에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신탁 서류 사본을 꺼냈다. 그녀는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 아래서 박 소장의 가슴팍에 서류를 탁 하고 거칠게 갖다 댔다. 경찰이 오기 전에 이걸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은채가 한 걸음 다가서자 박 소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위층에 있는 무단 점거자들에게 전하세요. 은채는 손을 들어 천장을 가리켰다. 천장 너머로는 김말자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음이 쿵쿵 울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짐 싸기 시작하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악으로 물든 박 소장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건물 안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제 소유니까요. 말을 마친 은채는 뒤돌아섰다. 쏟아지는 불빛을 등진 채 그녀는 쥐고 있던 수도 밸브의 손잡이를 망설임 없이 끝까지 돌려버렸다. 박 소장은 눈앞에 얇은 종이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손전등 불빛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고 빛 그림자가 지하실의 얼룩진 시멘트 벽 위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그의 심장 박동처럼 정신없는 움직임이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맨 위에 찍힌 선명한 붉은색 인감도장과 별표 신탁 자산귀속 통지서 별표라는 굵은 글씨는 마치 망치처럼 그의 정수리를 내리꽂았다. 그리고 그 이름 송은채. 이 교수 사모님도 아니고 망한 집안 딸도 아닌 이 건물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권리자로서의 이름이었다. 수도관 안에서 쿠르륵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수압이 사라지는 소리였다. 세상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다 보셨나요? 은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하실의 음습한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박 소장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다. 마른 침을 삼키자 목을대가 힘겹게 오르내렸다. 이 바닥에서 20년을 구르며 눈칫밥을 먹어온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건물주라는 세 글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게다가 이곳은 반포동 노른자위 땅에 있는 단독 소유 건물이었다. 검사 영감님도 굽신거릴 위치였다. 사모 아니, 송 선생님. 박 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꼿꼿하던 허리가 순식간에 비굴하게 굽어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이 건물이 진짜로 돌아가신 회장님, 김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까요? 은채는 와인잔을 건네받듯 우아한 손짓으로 서류를 낚아챘다. 손끝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동작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면 불법 점거의 공범으로 내일 아침 경찰서에서 믹스 커피라도 타드시고 싶으신가요?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 소장은 기겁하며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송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십시오. 은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향해 돌아섰다. 보안팀 데리고 위로 따라오세요. 그녀는 패딩 점퍼의 깃을 여몄다. 눈빛에 서슬퍼런 결의가 스쳤다. 내 집 찾으러 가야 하니까. 3층 301호. 화기애애하던 신년 파티장은 끓어넘친 죽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전기도, 난방도 끊겼고 변기 물조차 내려가지 않았다.
실내 온도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고 값비싼 통유리 창에는 하얀 성에가 끼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켜진 몇 개의 휴대전화 불빛만이 당황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관리실은 다 죽었어? 김말자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녀는 자랑스레 걸치고 있던 밍크 코트를 꽉 여미며 휴대전화에 대고 악을 썼다. 박 소장.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우리 집만 전기 끊기고 물 끊겼어. 너 내가 현우한테 말해서 당장 자르라고 할 거야. 이현우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희미한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의 벽에 붙은 온도 조절기를 확인하려 애썼다. 엄마, 그만 좀 소리 질러요. 한전에 전화해봤는데 이 구역은 정상 공급 중이래요. 우리 건물만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소파에 앉은 김민지는 아까의 교태는 온데간데 없이 목을 잔뜩 움츠린 채 배를 감싸 쥐고 있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오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추워 죽겠어. 그리고 화장실 냄새나서 미치겠단 말이야. 그때 현관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이현우가 경계하며 휴대전화 불빛을 현관으로 비췄다. 굳게 닫혀있던 도어록에서 달칵하는 기계음이 들렸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곧이어 육중한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복도의 냉기와 눈발이 실내로 들이닥쳤다. 집안 온도가 순식간에 뚝 떨어졌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동시에 거실을 비췄다. 눈이 부셔이씨 집안 사람들은 팔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역광을 받으며 송은채가 걸어 들어왔다. 여전히 낡은 패딩 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은 유령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박 소장과 덩치 큰 보안 요원 4명, 그리고 파란색 조끼를 입은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송은채.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를 확인한 이현우의 얼굴이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은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이 미친 여자가. 내 지디지. 내가 두꺼비 집 내렸지? 돌았어. 당장 꺼지고 전기 원상 복구해. 짝.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손을 올린 건 은채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보안 팀장이었다. 두꺼운 방한 장갑을 낀 거친 손이 이현우의 삿대질하는 손을 거칠게 쳐내 버린 것이었다. 어딜 감히. 박 소장이 뒤에서 튀어나오며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렀다. 건물주님 면전에 대고 삿대질입니까? 건뭐. 이현우는 벌겋게 부어오른 손등을 감싸쥐고 평소 굽신거리던 박 소장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다. 박 소장, 약 잘못 먹었어? 나 이 교수야. 이 여자는 내가 쫓아낸 이혼녀라고. 입 다물어, 이현우. 은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자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이현우에게 건네는 대신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글자 읽을 줄 알지? 똑똑히 봐. 이 건물은 신탁 자산이야. 이혼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소유권은 자동으로 나한테 귀속됐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이현우의 얼굴을 보며 은채는 수술용 칼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듯한 차가운 쾌감을 느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의 집에 불법으로 쳐들어와서 뭉개고 있는 건 바로 너희들이라는 소리야. 이럴 리가 없어? 이현우가 비틀거하며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탁자에 부딪혔다. 장인어른은 분명히 부도나는데 이 집은 분명히 우리한테 주는 혼수라고. 그건 개천에서 난 용 흉내라도 내보라는 내 얄팍한 자존심 지켜주려고 남겨둔 마지막 배려였어. 은채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아쉽네. 내가 그 배려를 갈기갈기 찢어서 짓밟아버렸으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김말자가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었다. 은채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어디서 우리 이씨 집안 재산을 넘봐.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어. 내 집이야. 아이고 동네 사람 다 나오라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인다.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김말자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교수 엄마야. 김말자가 허공에 발길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소용없었다. 양심. 은채는 고개를 돌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를 바라봤다. 저 소파, 내가 번역 아르바이트해서 3달 밤새워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배송 온 첫날, 어머니가 색깔이 너무 밝아서 재수 없다고 뜨거운 김치 국물 쏟으셨지. 나 저거 얼룩 뺀다고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닦았어. 은채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리는 듯 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빼. 파란 조끼를 입은 인부들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김민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소파를 들어 올려 현관 밖으로 날랐다. 깍! 뭐 하는 짓이야. 김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라 구석으로 도망쳤다. 저 85인치 텔레비전. 은채는 벽걸이 TV를 가리켰다. 혼수 비용 남은 거 탈탈 털어서 샀어. 현우 씨가 축구 경기 큰 화면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정작 나는 리모컨 한번 마음대로 못 만져봤지만. 떼어내. 인부들이 전동 드릴을 들고 달려들었다. 저 식탁, 크리스탈 샹들리에 안방에 있는 라텍스 침대까지. 은채는 집 안을 천천히 걸으며 물건 하나하나를 사형 선고하듯 지목했다. 목소리는 시체 검안소처럼 건조하고 냉정했다. 전부 내가 산 거야.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인부들은 마치 철거 용역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화려했던 집을 해체해 나갔다. 이현우는 텅 비어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이건 악몽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교수 타이틀, 품위 있는 생활, 부유한 가정이라는 껍데기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은채야. 이현우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떨려왔다.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러지 말고 우리말로 하자.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는데. 짝. 이번에 뺨을 때린 건 김민지였다. 구석에 숨어있던 앳된 얼굴의 여자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휴대전화 불빛 아래서 그녀는 은채의 서류 내용과 비겁하게 떨고 있는 이현우의 실체를 똑똑히 목격했다. 이 사기꾼. 김민지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으로 이현우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히스테릭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많다며. 처가 덕 좀 본다며. 알고 보니 완전 빈털터리의 기생충이었어? 민지야, 내 말 좀 들어봐. 이현우가 얼굴을 감싸 쥐고 다가가려 했다. 저리 치워. 김민지는 벌레라도 본 듯 그를 밀쳐냈다. 집이 4명이가 아니면 교수 자리도 저 여자 집안 백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세상에 내가 저런 무능력한 빈대한테 속아서 임신을 하다니. 나 병원 갈 거야. 당장 지울 거라고. 김민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뛰쳐나갔다. 어두운 복도 끝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민지야. 민지야. 이현우가 쫓아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집안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꽉 차 있던 가구들이 사라진 자리엔 회색먼지 뭉치들만 굴러다녔다. 휑한 공간에 찬바람이 휘몰아치며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냈다. 김말자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멈추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은채는 현관에 서서 그 모자를 내려다보았다. 박 소장님. 그녀는 더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다. 개인 물품 챙길 시간 딱 10분 주세요. 10분 뒤에도 안 나가면 무단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넘기고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소장의 우렁찬 대답이 들려왔다. 서울의 겨울밤.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얼어붙은 눈길은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가로등은 누런 불빛을 흘리며 쓸쓸하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화당탕.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빌라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눈밭에 처박힌 가방의 지퍼가 터지며 옷가지들이 흉하게 쏟아져 나왔다. 곧이어 이현우와 김말자도 보안 요원들의 손에 떠밀려 밖으로 쫓겨났다. 아이고. 사람 살려. 페류나가 시어머니 죽인다. 김말자는 눈밭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이 부촌의 한밤중 미친 노파의 고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끔 지나가는 외제차들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라질 뿐이었다. 이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얇은 실내복 바람인 그는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빨을 딱딱 부딪혔다. 그가 고개를 들자 현관 계단 위에 서 있는 은채가 보였다. 순간 이현우는 10년 전 고고하게 빛나던 송씨 집안의 외동딸을 본 것 같았다. 그때도 그는 이렇게 그녀를 올려다보며 맹세했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이 진주를 돌멩이 취급하며 발로 차기 시작한 것은 후회, 아니, 당장 닥쳐올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공포가 그를 무너뜨렸다. 이현우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은채에게 달려들었다. 눈밭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바짓단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은채야, 은채야, 내가 잘못했어. 이현우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다.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짐승만도 못했어. 우리 10년 정을 봐서라도, 우리 늙은 엄마 봐서라도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줘. 이 날씨에 나가면 우리 얼어 죽어. 제발 지하실이라도 좋으니까. 은채는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이 남자가 하늘이고 땅이고 우주인 줄 알았다. 그를 위해 자신을 지우고 납작 엎드려 식모 노릇을 자처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그저 그녀의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에 불과했다. 숙주가 떨어져 나가자 남은 것은 흉측하고 나약한 껍데기뿐이었다.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발을 들어 올렸다. 마치 신발 밑창에 붙은 껌딱지를 떼어내듯 이현우의 손을 가차없이 걷어찼다. 이현우는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며 눈밭에 처박혔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봤다. 이현우. 은채의 목소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내 새해 소원은 딱 하나야.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미련도, 사랑도 없었다. 그저 황량한 무의 세계뿐이었다. 영원히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는 것. 말을 마친 은채는 미련 없이 뒤돌아 육중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은채야, 은채야. 뒤에서 김말자의 악에 바친 비명과 이현우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은채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다. 무거운 강화 유리문이 천천히 닫히며 바깥의 칼바람과 울음소리와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두 인간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문틈이 완전히 맞물리기 직전 그녀는 눈밭에서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이현우와 김말자의 모습을 보았다. 텅. 문이 완전히 닫혔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은채는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승리감은 없었다. 그저 길고 긴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텅 빈 약지를 바라보았다. 싸구려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 희미하게 남은 자국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홀의 센서 등이 켜지며 따스한 노란빛이 그녀 위로 쏟아졌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냄새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패딩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상행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익숙한 숫자 3번을 눌렀다. 서울에서 가장 추운 겨울밤, 그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끝.